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 무한스쿨 아모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재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그 말을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우수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문자를 우리의 조상들은 사용하고 있었을까? 또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사용하는 문자가 있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문자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약정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정속성으로 언어를 형체화한 것이 문자입니다. 또 이러한 문자는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부호 체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정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해서 정한 것이 풍속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공통된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 그것을 구체적인 형체로 나타낸 것이 문자가 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는 크게 표음 문자 그리고 표의 문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표음 문자는 말 그대로 발음을 표현해낸 문자이고, 표의 문자는 뜻을 표현해낸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표음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로 발음을 표기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 이 표음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음 문자는 단독 혹은 조합으로 단어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표의 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 대표적인 것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여 단어를 표현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형, 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 글자의 모양을 말하고요. 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발음, 그리고 의는 의미, 뜻을 말하는 것으로 형체가 있고 발음을 갖고 있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 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 문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문자가 아닌 부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고대에는 어떤 문자가 있었느냐? 자, 흔히 고대 문자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들어봤을 텐데요. 첫 번째가 쇠기 문자,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형 문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한자. 그런데 이 고대 문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온 쇠기 문자와 상형 문자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전수되고 교육되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미 사장된 문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한자는 고대 때 만들어진 문자임에도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자의 모양이 초창기와 지금 사용하는 한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약간씩 자형이 변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대 문자 중에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한자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대 문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사장된 문자인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한자와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이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3300년경에 사용되어진 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는 이집트에서 사용된 문자로 기원전 3000년, 그리고 한자는 중국에서 시작된 문자인데 한자의 역사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부터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68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이 기준은 무엇을 최초의 한자로 보느냐,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첫 번째 쐐기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쐐기 문자는 설형 문자라고도 표기합니다. 이 설형 문자의 설이라고 하는 한자가 우리 쐐기를 박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300년경부터 사용했던 문자로 지금까지 발견된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형 문자의 형태를 띠다가 상형적 요소는 줄어들고 점차 추상화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새와 알, 밤, 갈대, 그림처럼 보이는 문자죠. 자, 이러한 그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좀 도화적인 의미가 강한데 후기로 갈수록 추상적인 의미로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쐐기 문자는 주로 점토판, 그러니까 진흙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갈대잎, 뾰족한 갈대잎으로 쐐기 모양의 갈대잎으로 새겨 넣는 형태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이 진흙을 나중에 새겨진 글자와 문자와 함께 불에 구워서 지금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수메르 문자는 고대 페르시아와 무가리트 문자에 영향을 미쳤고 훗날 발전해서 알파벳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그 추상적인 것이 후기로 갈수록 나타나는데, 자, 이게 바로 후기에 보여지는 추상적인 의미의 쐐기 문자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점토판에 써서 기록을 남기곤 했는데, 일종의 공식적인 공문이나 국가의 어떤 그 왕명 같은 이런 형태는 점토 흙이 아닌, 진흙이 아닌 큰 돌이나 비석 같은 데 새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 쐐기 문자가 해독이 되면서 고대 수메르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히타이트 등 고대 오리엔탈의 역사의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문자사의 역사적인 그 단초가 비로소 이 쐐기 문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 그 함무라이 왕은 바빌론을 통일하고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법령을 아까 살폈던 진흙판이 아닌 훨씬 단단한 이 자연석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곳에 세워놓고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2m가 넘는 커다란 비석들에 이
바빌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282가지를 세워둡니다. 이게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그대로 받게 하는 그러한 기조로 이 법령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집행 자체를 어떤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에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확대되어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모두 282가지 조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쐐기 문자에 기록된 글자 해독을 해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교역할 때 물건의 수량이라든가 외상값의 기록이라든가 혹은 유산 상속 또는 주변인에게 보내는 편지,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쐐기 문자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종편 TV 뉴스에도 소개하곤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4,000년 전에는 어떤 내용을 문자로 썼나 봤더니 철 좀 들어라, 빚 갚아라 이런 말들이라서 요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권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번영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4,000년 전 유물이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는 4,000년 전 일상이 요즘 사회와 닮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승계와 상속에 관한 문서. 우리의 가문의 유산은 우리의 친자, 나의 핏줄이거나 너의 핏줄만 물려받을 수가 있고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며 판사들 이름을 적어둔 판결문. 의학 분야 처방전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기기로 더 많은 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빈둥거리지 말고 학교에 가라. 철 좀 들어라거나 선생님에게 촌지를 줬더니 아이를 덜 혼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공감하기가 쉬운 내용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구나. 세금을 내고 구구단을 외고 거래 장부에 기록하는 등 사회생활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돌을 갈고 깨고 했을 텐데 이때는 점토라는 거를 발견해서 또 조그맣게 동그랗게 갈아갖고 거기에다 새기고 한 게 너무 신기하고 4,000년 인류의 삶을 보여준 점토 유물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화유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슈타르 문을 장식한 사자벽돌 작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4,000년 전이지만 이 앵커의 말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특별히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밌는 뉴스라고 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그림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역시 여러분들 피라미드나 혹은 신전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과 글자들이죠. 이러한 형태의 문자를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 문자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문자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쐐기 문자 다음에 나타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신성 문자와 민중 문자, 다시 말해서 귀족이 사용하던 문자와 일반 민중이 사용하던 문자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394년 팔레 신전에서 이 상형 문자가 사용된 이후로 1500년 동안 이 상형 문자의 암흑기라고 해서 연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필기체인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어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프톨레미 왕의 이름을 단서로 해서 상형 문자 본문에 테두리가 그려진 글자를 유추한 결과 상형 문자가 발음 기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 로제타 스톤이고요. 바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는 것이 프톨레미 왕의 이름인데, 이것이 발음 표기법으로 지금의 그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앙에 있는 이 화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대응되는 알파벳을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비교적 큰 모양의 이 새는 알파벳 A에 해당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뭐 이름도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열쇠고리인데요. 이게 이제 제 이름을 상형 문자로 표기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이집트 상형 문자는 주로 이제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이고요.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고대 문자 중에 쐐기 문자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가 남았죠. 바로 한자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고대 문자. 자, 이 한자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고대 문자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